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사무엘 클램너입니다. 저는 현재 하버드 의대에서 MGH 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어느 분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암을 치료하는 그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요법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디스클로저인데요. 저는 현재 여러 회사에 그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이기도 하고요. 엘리 릴리나 아스텔라스 그리고 데이치 생쿄 그리고 세노피 아벤티스 머크 브리스톨 메이어 스퀴브 그리고 네타라 피아리스 등의 제약회사에서 제가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또 터닝 포인트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스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그 대비의 꿈은 재단이라든지 위암을 위한 어 그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 단체의 그 의학적인 자문단의 일원으로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 병기라고 하는 것이 내 질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위암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특히 플롯이라는 그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되어지는 질병이요. 병기가 높은 질병 그 위암이겠죠. 이것이 이제 거기에 접근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기구들을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뭐 치료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을 알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기존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쓰고 있는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병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예후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드리는 그런 중요한 그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적인 그러니까 위암의 경우에는 위 내벽 안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지역적인 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지역적으로만 분포했던 즉 위 벽 안에만 위치하던 것이 위벽을 넘어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전이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T라고 이제 쓰져 있는 이 보시죠. T는 이제 튜머 영어로는 그리고 암이라는 뜻에서 거기서 나온 것인데요. 네, TIS, T1A, T1B 이렇게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태는 T2, T3 이런 식으로 전이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T4A나 T4B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제 전이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이 상태를 보실 때는 이 T의 숫자를 보셔야 되고요. N은 거기 밑에 보면 이제 림프절이라는 뜻에서 나온 그 N입니다.
노드 에서 나오는 거죠, 절. n이 0인 경우에는 림프절이 림프절이 많이 있지 않은 경우이고 1, N1 혹은 N2, N3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N1이라고 하는 건 림프절이 하나 또 혹은 두 개, N2는 림프절이 3개에서 6개 정도, N3은 림프절이 7개 혹은 그거보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N을 보고 이제 림프절이 어느 정도 많이 있다. 이거를 나타내는 그래서 병기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M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M은 그 메타스테시스의 M을 따온 것입니다. 전이가 됐는지 이런 거죠. 이런 T, N, M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전체적인 병기를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1에서 3까지는 지역적으로 이제 국소적인 위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는 계획 혹은 목표라고 하면 위암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병기 4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까지 퍼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가 가진 계획 혹은 목표는 대부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이제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병기를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해야 되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검사 HNP라고 하는 검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소화기 안으로 들어가는 위내시경이라든지 생검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CT 촬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PDG라고 하는 조형물을 넣은 그 PET CT 촬영해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판독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인 그 프로파일도 저희가 보는데요. CBC나 다른 뭐 여러 개 쭉 리스트가 있는데 그런 화학적인 프로파일도 확인을 합니다. 울트라 사운드를 쓰기도 하는데요. 어 만약에 그 초기 단계인 경우에 이제 특히 울트라 사운드를 씁니다. 그리고 ER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쓰고요. 역시 생검은 또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전이가 됐을 것이 의심될 때는 전이가 된 곳에 이제 생검을 하기도 하고요. MSI 스코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이제 PCR이라고 해서 유전자를 증폭한 다음에 읽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차세대 시퀀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써서 NGS라고 합니다.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MMR이라고 하는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이가 된 암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HER2, HER2 그리고 PDL1이라고 하는 이제 표적이 되겠는데요. 바이오마커입니다. 이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차세대 시퀀싱 NGS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외에 영양학적인 카운슬링 상담을 드리기도 하고요. 생활 방식의 변화를 상담을 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시거나 그럴 때는 금연을 하시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또 약물적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드리기도 합니다.
가족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들 스크린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뭐 그 외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CT 촬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보이죠? 그리고 위 내시경을 할 때는 이제 식도를 통해서 위 내시경을 이제 집어넣어서 그 위벽 안쪽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그림도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면 PET, CT 스캔하는 그런 영상 그림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복강경을 이제 집어넣어서 그 안쪽에서 위벽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종합적으로 병기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기를 진단을 받으면 이제 예후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위암의 경우에 이게 현실입니다. 아주 슬프긴 하지만요. 지역적으로 분포가 된 위암의 경우에는 28% 정도 됩니다. 발견될 때. 그리고 또 이제 지역적으로 있긴 하지만 약간 림프절 쪽으로 이제 분포가 된 경우는 26% 정도. 좀 멀리 이제 전이가 된 경우는 36%. 그 외에는 뭐 이 병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이제 쉬어라고 하는 저희 그 임상 시험 임상에 관련된 이제 연구의 결과를 모은 것인데 2011 년에서 2017 년까지 이제 모은 모든 종합적인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제 분포는 그렇게 되고요. 각각의 이 지역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조금 먼 그리고 잘 모르는 이 병기를 가진 분들의 경우에 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어 원래의 그 위에만 머물러 있는 그 위암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69.9%로 나타납니다. 어 수술을 해서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림프절로 이제 조금 퍼진 경우 26% 정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이 경우엔 생존율이 이제 32.4%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로 이제 위암 4기에 해당이 되는데 전이가 된 경우는 5년 생존율이 5.5%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현재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게 니오 어드저번트 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니오 어드저번트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술을 하시기 전에 화학요법을 하시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게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런 많은 기계들이나 이런 방법들을 써서 어디에 위암이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진단이 항상 모든 암들을 다 발견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굉장히 양이 작고 몇 개 안 되는 암세포지만 몸 안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에 그런 암세포들을 좀 죽이기 위해서 이제 먼저 그 화학요법을 먼저 시행을 하는 거죠. 수술하기 전에요. 또 다른 뭐 아직 연구 상태이긴 하지만 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까 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circulating tumor DN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암세포에서 나오는 DNA가 몸 안을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컨셉에서 나온 것인데,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환자분의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로 어떻게 이런 굉장히 양이 적으면서도 전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연구 상태이고 아직은 이게 표준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그 외에 플라티라고 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페리 오퍼레이티브 한 방법인데요. 말하자면 수술을 하기 전에 화학요법을 좀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시고, 수술한 후에 또 화학요법을 또 하시는 겁니다. 이때 그 플랫의 이 요법에 쓰이는 그 화학요법에는 FU라고 하는 5FU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옥살리 플라틴하고 독시텍실 이렇게 약을 매주 2주마다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페리오퍼레이티브 플랫 방법을 요법을 쓰시는 경우 현재 이게 이제 저희의 표준적으로 이제 치료에 쓰이는 방법인데요. 5년 생존율이 45% 정도 되십니다. 그러나 좀 불행하고 아쉽게도 많은 환자분들이 이 화학요법이 굉장히 강력한 화학요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재발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잘 끝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9년에 이제 발표가 된 란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의학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발표된 내용을 그 그래프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 방법을 쓴 경우에 30개월 정도 질병이 재발하는 거 없이 계속 생존해 계신 유를 이제 본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 생존율을 50개월을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본 내용이죠. 그래서 이 플랫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플랫을 사용할 때는 플랫 요법을 쓸 때는 생존율이라든지 재발이 안 되는 질병이 없는 상태의 생존율에 어, 그 생존율이 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페리 오퍼레이티브 플랫 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케비앗이라고 하는 저희 임상시험의 결과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적으로 있긴 하지만 좀 진행이 된 그런 위암의 경우 그런 분들을 에게 저희가 MSI, MMR이라고 하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널 오브 클리니컬 oncology라고 하는 또 다른 굉장히 좋은 그런 저널 논문이 이제 2019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MSI하고 MMR이라고 하는 그 검사를 했는데
이게 높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가진 환자분의 경우에는 예후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후가 좋았다라는 것은 생존율이 높았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MSI 검사, MLR 검사를 해서 이제 좋게 나타나는 거는 이 perioperative 이 말은 즉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화학요법 좀 하시고 수술하고 그다음에 수술한 후에 또 화학요법 좀 하시고 하는 이런 방법 혹은 또 다른 어드저번트는 이제 수술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화학요법을 하시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런 두 요법을 썼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이제 도와주시는 의료팀에게 여쭤보셔야 되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적인 위암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이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의 병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수술을 하시기 전에 병기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 병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강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거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검사를 하셨어요. 그 미스매치 리페어 아까 방금 말씀드린 MMR 검사 그리고 MSI 검사 이 검사를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 그 케이스가 제 정보라든지 제가 어떻게 제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다학제 간 컨퍼런스를 에서 토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학제 간 컨퍼런스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한 환자분의 그 케이스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모든 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토론이 되어서 결정이 나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꼭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4기의 위암을 가지고 있다, 이걸 진단을 받으셨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4기의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위에만 위암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예를 들면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화학요법을 쓰실 수 있고 또 면역요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적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표적요법도 가능하고요. 방사선요법, 그리고 수술,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그 치유 방법을 시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의 모든 진행된 위암의 경우에는 화학요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저희가 소위 말하는 first line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요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받으셔야 되는 치료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뭐 어, 그 FL, FOL, FOX라고 하는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검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텍솔하고 램이라고 하는 약을 같이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생검을 하셔서 이게 잘 반응을 하는지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잘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세 번째 라인으로 저희가 권해 드리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리노텍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는 약, 이것이 이제 아마 주로 쓰게 되는 약일 겁니다. FOL, 폴폭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약이 이제 섞인 그런 요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5 FU라고 하는 약과 옥살리플라틴이 같이 들어있는 약이고요. 그리고 캡폭스라고 하는 약은 필 5FU라고 하는 약과 옥살로플라틴,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약입니다. 두 번째 라인에 저희가 드리는 약은 어, 팩실, 팩리텍실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 라무시루마브라고 하는 약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거 없이 쓰기도 하는데, 요런 약 두 개가 이제 섞여져 있는 그런 요법을 합니다. FOLFIRE라고는 folfire라고 하는 요법은 5FU라고 하는 약과 이리노테칸을 같이 이제 섞은 약입니다. 세 번째 라인은 TAS 102,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론서프라고 이제 부르는 약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독시텍슬 그리고 이리노테칸 중에 하나를 이제 쓰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분자적인 그 수준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바이오마커 표적, 어, 뭐 유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돌연변이가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 어, 요즘 그 연구 결과로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좀 아셔야지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 본인이 결정을 하실 수 있고, 또 의료진이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이오마커 표적은 암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마커 중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병의 그 진행 사항이 어떤지 예측할 수 있는 어, 어, 그런 바이오마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약을 썼을 때 이 사람이 이 특별한 약에 대해서 들을 것인가 아니면 듣지 않을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바이오마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 예후를 생각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의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 암의 그 생물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는 것이 도움이 돼서 결국은 환자가 좋아질 수 있을지 아닐지를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예후를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진행된 질병력 병기가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오마커를 테스트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의 이제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바이오마커 이제 검사는 굉장히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헐투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헐투는 RBB2와 같은 말입니다. 이 유전자를 이제 검사를 하는데 모든 4기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한 12%에서 20% 정도 환자분들이 양성으로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양성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트라추추맙이라고 하는 약을 쓰면 효과를 보시게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트라추추마브는 헐셉틴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약이에요. 두 번째 바이오마커는 PDL1이라고 하는 바이오마커인데 이 경우도 진단받으실 때 4기로 진단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0에서 70% 정도 환자분들에게서 양성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렇게 양성이 나오신 분들은 약 중에서도 그 면역 체크 포인트를 억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쓰실 때 좀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이런 약들에는 펜브로리주맙이라고 하거나 혹은 니보루맙이라고 하는 약들이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케이트루다 혹은 오프디보라고 하는 약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약을 쓰시면 이제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통 많이 쓰시는 검사 중에는 MMR 아니면 MSI 검사가 있습니다. 예, 이 경우는 이제 4기로 진단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권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기에서 3기로 진단받으신 분들에게도 권고를 합니다. 4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 정도가 양성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2기에서 3기 되시는 분들에게는 10에서 20% 정도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양상으로 나타나신 분들은 그 면역의 체크 포인트 억제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면역 체크 포인트 억제제들을 쓰실 때 혜택을 훨씬 많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약들에는 펜브로리주맙, 케이트루다라고 이제 약 이름이 되어 있는데 펜브로리주맙이라고 하는 약에 쓰시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또 더 발전이 되어진 다른 타겟들도 목표가 될 수 있는 우리 분자적인 성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이 이 각각의 소위 말하는 바이오마커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상 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헐투를 검사를 하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렇게 아신 후에 그리고 트라추추맙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양성이신 분과 음성이신 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트라추추맙이라고 하는 약을 쓸 때 하고 다른 보통 그 항요법만 쓰실 때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임상시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면 저희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제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보통 이 암세포가 아닌 보통 세포의 경우에는 이 헐투 리셉터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이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맨 왼쪽에 위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그래서 이게 보통 세포가 이제 분화를 하고 또 나눠지고 성장하고 할 때는 항상 요 정도의 그런 헐투 발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 정도인 거죠.
근데 암세포의 같은 경우에는 헐투가 너무 많이 발현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 이렇게 발현이 많이 되는 세포가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더 빨리 자라지게 하고요. 그리고 더 빨리 이게 나눠지게 합니다.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암 세포가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이제 세포가 그 헐투 발현이 많은가 작은가 이제 검사를 해 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유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헐트 유전자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성질을 보고 이 헐트의 발현이 많은가 작은가 이런 것을 이제 테스트 결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보게 되시면 이 경우는 환자분들을 이제 나눈 후에 이 트라추추맙이라고 하는 약과 함께 화학요법을 쓴 경우 167분 명의 환자들에게 이제 그런 약을 썼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기존에 쓰는 대로 이제 화학요법만 쓰신 분들 182명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봤더니 생존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두 요법을 같이 썼을 때는 18.8개월 정도 생존율이 중간 생존율이 그렇게 되셨는데 화학요법만 쓰셨을 경우에는 11.1개월 정도로 몇 개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빨간 선이 이 두 요법을 같이 쓰신 경우고요. 파란 선은 이제 화학요법, 기존에 쓰는 화학요법만 쓴 경우죠. 이런 결과는 2014년에 란셋 언컬러지라고 하는 아주 또 좋은 의학 논문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이제 허가를 내리는 거는 또 바이오마커를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의존해 가지고 이제 결과를 이제 어떤 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트라추추맙이라고 하는 약을 같이 쓰게 되면 화학요법하고 같이 쓰게 되면 생존율이 좋아지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트라추추맙을 같이 썼을 때 그 어느 정도 반응을 더 잘하나 봤더니 35%에서 47%로 이제 반응률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약 뭐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 이제 생존율이 더 좋아지시게 됐는데 이것이 정말 충분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제 어떤 약을 쓸 때는 굉장히 더 많은 생존율에 있어서의 혜택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트라추추맙은 면역 체계를 타겟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암을 우리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에 대한 그런 것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제 면역 체계를 우리가 몸속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현재 쓰고 있고 그런 방법을 면역요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면역학을 안 들어보신 분들이라든지 뭐 옛날에 들으셨는데 좀 기억이 희미하신 분들을 위해서 면역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희 몸에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뭐 림포사이트, 갱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CD8 을 가진 이거는 한 그 세포 벽에 있는 뭐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B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B셀은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죠. 그리고 조절하는 T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절하는 T셀은 저희 몸에서 이제 경찰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CD4라고 하는 인자를 가진 T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몸에 이런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걸까요? 목적이 뭘까요? 어, 어, 보면 일단 이 면역 체계는 저희 몸을 보호하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그 외부적인 물질들을 또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부적인 뭐 물질이라고 하면 크게 뭐 박테리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미생물들.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효모나 뭐 이스트 같은 그런 종류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들이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고 이것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역할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면역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탐정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내 건지 아니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만약에 몸에 좋지 않은 것 같으면은 이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PDL1이라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PDL1이 이제 바이오마커의 한 종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DL1은 이렇게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에서 이제 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의 몸에서 면역 체계로 활동하고 있는 T셀 T세포는 PD1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D1이 PDL1을 딱 인지를 하게 되면 T셀의 역할, 즉 이뮨계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면역계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아, 이것이 외부에서 온 물질이구나. 나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무찌르러 가게 되는 건데요. 이 암세포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피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DL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검을 하게 되면 어, PDL1이 얼마나 발현이 됐는지 우리가 이제 생검을 할 때 떼어낸 그 조직들로 검사를 하면 나타나게 되는데 어, 이게 이런 단백질을 이용한 이런 검사 방법은 뭐 다른 검사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리학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50에서 70%, 75% 정도의 위암의 경우에서 이 PDL1이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CPS 값이라고 이제 나중에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결과는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시 생검을 해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꼭 저희가 기존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지식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PDL1의 값이요.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것으로 면역 요법을 했을 때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PDL1의 스코어가 5보다 높은 경우와 그 밑에 보면 PDL1이 5보다 작은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PDL1이 발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스코어 값이 5보다 높으냐, 낮으냐 여기에 따라서 면역 요법을 썼을 때 어느 만큼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가 없거나 뭐 0이다 이렇게 되는 환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환자분들은 이런 면역 요법을 썼을 때 효과를 못 보실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검사를 하실 때 그 나의 스코어가 나의 그 성적 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PDL 값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의료진과 함께 어 면역요법을 썼을 때 위험한 점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또 토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4기로 진단받으신 분들에게는 MMR, MSI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를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검사를 해서 이제 그 스코어를 받으시면 이때 면역 요법을 썼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MSI가 낮은 그런 위암의 경우를 위해서 보시고 MSI가 높은 경우의 위암의 경우를 밑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세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 별로 그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암 암세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 검사를 하시는 것이 어떤 약을 쓰시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기로 진단을 받으신 약 한 3% 혹은 5%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면역요법을 받으셨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MMR, MSI의 검사는 단백질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PCR이라고 해서 유전자 증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전자 증폭을 한 다음에 차세대 시퀀싱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값이 나오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또 동시에 그 피검사를 통해서 혹은 뭐 생검으로 검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유전자 프로파일을 봐서 꼭 이런 MMR이나 MSI 값뿐만 아니라 다른 마커들도 또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MSI 그 스코어를 검사를 통해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MSI 값이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성으로 나오시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 면역요법 을 쓰실 때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의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면역의 체크 포인트를 억제하는 그런 요법을 말하는데요. 이 면역요법을 쓰셨을 때 어 그 어 예후가 더 좋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의 암의 종류가 무엇인지, 병기뿐만 아니라 내 암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마커의 발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스코어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꼼꼼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나에게 혜택이 있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는 또 NKOTB라고 하는 새로운 임상 시험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면역 요법에다가 헐투 면역 요법을 헐투 양성인 위암 환자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 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 라인의 이게 저희가 하는 치료 방법 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검들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이렇게 저희가 권장을 해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라인에서 일단 보면 첫 번째 라인에서 5FU, 옥살리플라틴, 그리고 트라추추맙, 펌 펜브로리추맙이라고 하는 약을 같이 이제 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74.4%죠. 이 정도 되는 반응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반응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를 들면 펜브로리추맙이라고 하는 약을 뺐을 때는 이 세 가지 약만 썼을 때요. 이때는 반응률이 51.9%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임상 시험은 이제 3상 임상 시험인데요. 키노트 811 임상 시험의 3상에 해당되는 어 임상 시험 결과입니다. 이 환자분들은 여기 참여하신 환자분들은 이제 헐투의 양성이시고요. 그리고 진행된 위암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G정션의 위암을 가지신 분들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펜브로리추맙을 썼을 때 이 반응률이 이제 좋아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컨비네이션 여러 약을 같이 쓰는 것이 FDA에서 2021년 5월에 이제 승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같이 쓰는 거 이제 펜브로 리추맙을 같이 첨가해서 쓰는 것이 새로운 표준 요법으로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 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거 본 건 이제 반응률을 본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게 이제 5년 생존율을 봐야 되잖아요.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2021년 네이처라고 하는 아주 좋은 또 저널의 학술지에 이제 게재가 된 논문 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생존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속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곧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이
역시 마찬가지로 NKOTB 이 임상 시험에 트라추추맙 디룩시캔이라고 하는 TDXD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첨가했을 때인데요. 역시 이제 환자분들은 헐투의 양성을 보이신 위암 환자들 군을 이제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트라추추맙 디룩시티캔이라고 하는 약은 그 헐투 엔티바디 그 항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은 두 번째 라인에서 지금 현재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헐투가 양성인 그런 환자분들 에서 이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그 반응률이 38%에서 50% 정도 이제 되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무엇일까 봤더니 부작용은 저희가 화학요법 받을 때 그때랑 비슷한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FDA에서는 2021년 1월 달에 음 트라추추맙을 받기 전에 받은 후에 그리고 받은 후에 이제 질병이 계속 진행이 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관련된 임상 시험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된 위암 같은 경우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의료팀에게 꼭 보시고 또 알으셔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나의 암에서 이제 바이오마커 테스트를 했나요? 그러면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거를 꼭 물어보시고 그 결과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 치료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고 계시는 약이 몇 번째 라인인가요? 제 1 라인인가요? 두 번째 라인인가요? 아니면 세 번째 라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종류의 그 첨가되는 그 검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검사를 제가 받아야 될까요? 이런 거를 여쭤보시고 또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확립이 된 치료 방법은 아니지만 미래로 가까운 미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이 치료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에 적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해서 암세포가 자기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검사를 몇 번 걸쳐서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 화학요법 첫 번째 화학요법 제1 라인 화학요법을 먼저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4 기에서 진단을 받았고 또 헐투가 뭐 음성이었고 MSS, PDL1 이렇게 검사했는데 이제 음성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요법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라인. 그다음에 이제 화학요법을 이제 끝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화학요법을 이제 계속하고 그다음에 화학요법은 끝냈고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설명을 드려 놨는데 이제 진단을 받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자적 레벨에서 검사를 받으셨고요. 어 그 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암세포에서 나온 DNA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을 ctDNA라고 하는데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ctDNA 검사. 그리고 그 면역 프로파일 같은 것도 이제 검사를 받으신 후에 화학요법 혹은 표적요법 거기에 또 그 검사 받으신 결과에 맞게끔 이제 면역요법 이런 걸 받으시고 그다음에 치료를 중단하시고 그다음에 나의 DNA, 암세포의 DNA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혈액 검사나 아니면은 생검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내가 받을 그 치료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가 결정을 이때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맞추어서 두 번째 화학요법이나 아니면 표적요법 아니면 면역요법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까운 미래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공고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라인의 치료를 하신 후에 다시 한번 더 DNA의 나의 유전자의 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기존과 같은지 이걸 또 확인하시고 그다음 치료를 위해서 가이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의료팀하고 의논을 해 보시기 바라고 질문을 많이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비의 꿈 재단에서 많은 지금과 같은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그리고 웨비나도 많이 그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좋은 강연들도 많습니다. NCCN에서는 또 여러 가지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자나 그 정보들은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중국어로 다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Count Me In이라고 하는 저도 참가를 하겠습니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구를 위한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그 참여비가 없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정보는 https ESC 프로젝트 .org 여기를 들어가 보셔서 더 많은 자세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대비의 꿈 재단의 회장님이신 안드레아 에이들만에게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제가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954에 스타 STOMACH 이게 전화번호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병기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요법을 쓸지를 결정하고 이제 가이드를 하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기를 결정하는 것이 빨리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적인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에도 마찬가지로 MSI, MMR을 위한 그 테스트를 꼭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결과에 따라서 그 요법을 치료를 어떤 것을 할지 이걸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암에 대해서 바이오마커들이 우리가 가진 암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정말 정말 필요한 것은 제 4기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헐트나 MSI, MMR 그리고 PDL1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바이오마커 검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준이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은 그냥 기준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이 항상 충분하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환자분들의 이제 궁극적인 결과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반응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시키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른 날 또 저희가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저희에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마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들요. 거기에는 DNA 유전자를 볼 수 있는 시퀀싱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꼭 저희가 조직을 떼내서 생검을 통해서 하는 그런 테스트 방법 외에도 저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액체로 된 저희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변이라든지 혈액도 마찬가지고 침도 그렇고요. 눈물, 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액체로 저희 몸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통한 생검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표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연구 중이고요. 그리고 암세포뿐만 아니라 저희 몸에 있는 유전자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방법들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다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강연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엘 클램프너 박사이고요. 현재 하버드 의대에 그리고 MGS 암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저한테 또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저희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skle mpner 그리고 partners.org입니다. 저희 트위터로도 또 연락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